오늘 아침 뉴스룸 제21대 총선 결과를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회대 최진봉 교수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투표율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예. 66.2%. 그러니까 예. 28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입니다. 어떻게 그렇습니다. 보십니까?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투표율이에요. 네. 특히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많은 분들이 투표장에 나오지 않을까 걱정이 많았었는데 의외로 많은 분들이 나오셨습니다. 예. 전체적으로 보면 아마 그 새 결집이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지지층들이 결집을 하면서 본인이 지지하는 또 유권자들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에 대해서 힘을 실어주기 위한 그런 모습이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코로나가 어찌 보면 또 사전투표율도 많이 올렸어요. 예. 왜냐하면 한꺼번에 몰리는 본투표에 가기보다는 미리 투표를 함으로써 더 많은 사람이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됐고 사전투표가 이제 정착이 됐는데 네. 사전투표가 갖고 있는 특징 중에 하나는 편리성이에요. 네. 자기가 사는 지역구가 아니어도 언제 어디서나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곳에 가서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편리성이 또 일정 부분 정착이 되고 또 18세 이상 18세에 예. 우리 그 젊은 유권자들이 새로 들어오면서 투표율이 올라가는데 일조하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이제 총선 총평을 좀 들어볼 텐데 정말 흥미로운 점들이 또 많았습니다. 지난 총선과 비교했을 때 이번 총선에서 눈여겨봐야 될 점들 좀 짚어주시죠. 뭐 아무래도 모든 분이 놀랐을 거예요. 네. 이렇게 지금의 여당 진보 진영이 이렇게 과반수를 넘어서서 거의 예. 180석 가까이 네. 이 정도까지 나올 거라고는 거의 예상하시는 분 이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가 뭐 그렇게까지 공룡 여당이 됐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많은 한쪽의 표가 몰리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네. 그게 이제 상당히 놀라운 일이고요. 네. 뭐 예전 같은 경우는 선거가 반반 정도나 아니면 견제 세력이 있어서 어느 정도 표가 분산되는 효과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이번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지금 민주당 계열에 전체적으로 표가 많이 몰리는 현상, 이 현상이 특별한 현상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수도권은 아무래도 제일 지역구 수도 많고 사람들의 민심이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데 여기서 압승을 했다는 점이 이번 선거의 승리에 민주당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동안 우리 정치동에서 오랫동안 정치를 하셨던 분들, 뭐 정동영, 네. 박지원, 천정배, 박주선 이런 의원들이 네. 호남에서 패하시면서 네. 이제 2선으로 물러났다. 뭐 특히 정치 구단이라는 박지원 의원도 그러네요. 예. 목포에서 결국 패배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정당의 벽을 넘지 못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한 가지 과제는 영호남의 예. 지역색 그대로 또 드러났습니다. 어, 그 여당인 예. 더불어민주당이 아까 말씀하셨지만 예. 과반을 달성했잖아요. 예, 이게 그렇습니다. 사실은 조금 예측을 못한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많아요. 네. 이 표심은 어떻게 우리가 또 읽어야 될까요? 저는 예. 1차적으로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정부의 대응 방침에 대해 상당히 국민들이 신뢰를 보냈다고 저는 봅니다. 예. 그러니까 초창기에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면서 확산을 막는 데 일조를 했고요. 또 그 재난지원금처럼 실제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적극적으로 지원을 하려는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이 국민들한테 큰 호응을 얻었다. 네. 지금 전 세계적 코로나가 확산이 되면서 전 세계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정말 전 세계 모범적인 방역 시스템을 갖고 있고 네. 또 진단키트라든지 관련된 시스템 자체를 다른 나라에 수출하기도 하는 이런 모습까지 보여주면서 현 정부의 지지율이 올라가는 것 그것이 결국은 이번 선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집니다. 물론 네. 후보 한 사람의 능력도 중요한 영향을 미쳤겠지만 저는 네.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과 민주당의 지지율이 전반적으로 네. 판세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위해서 힘을 모아줬다. 그리고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정책들이 국민적 공감대를 얻었다는 것이 증명되는 그런 투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 어쨌든 국정 운영에 좀 탄력을 받게 되지 않을까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전망할 수 있겠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총선에 정말 모든 이슈가 다 코로나로 쏠리게 되는 그런 맞아요. 현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공약이 실종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영향을 많이 줬죠. 영향을 많이 예. 받았죠. 제가 아까 언급해드린 것처럼 네. 정부는 사실 초창기에는요 코로나 문제 때문에 더 어려움을 겪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었어요. 그런데 의외로 정부가 대응을 잘 하면서 물론 정부만의 힘은 아닙니다. 네. 우리 국민들의 힘, 의료진의 힘이 함께했다고 저는 봐요.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따라주고 의료진들이 정말 헌신적인 노력을 해서 정부의 방역 대책을 잘 따라주셨기 때문에 이런 경우가 나왔다고 보는데 의외의 결과는 결국 코로나를 잘 대응했던 정부의 모습 그리고 이제 반대로 야당 같은 경우 우왕좌왕하는 네. 모습을 보여줬어요. 네. 그러니까 반대를 위한 반대만 했었죠. 예컨대 왜 봉쇄 안 하느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근데 실제적으로 국제사회에서 뭐 우리나라가 봉쇄를 하지 않고도 잘 적응하고 막았다고 하는 평가를 받고 있다는 점. 두 번째는 재난지원금처럼 직접적으로 사람들에게 필요한 지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처음에 야당은 네. 현금 살포다 이거는 또는 뭐 국가 재정이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데 이렇게 현금을 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이렇게 하면서 반대 입장을 폈거든요. 네. 그런데 국민들은 의외로 정부의 정책이나 정부가 추진한 것을 긍정적으로 평가해서 그래서
막판에 가서 사실 통합당도 입장을 바꿔가지고 개인당 50만 원을 주자 이렇게 또 입장을 선회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렇죠. 이런 모습이 정치판에서 또는 뭐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 표를 얻기 위해서 결국 선회한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을 받게 되면서 이제 여당 쪽에서 힘이 실어주는 그런 예. 경우가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막말 같은 경우에는 좀 표를 잃는 데 일조했을까요? 당연히 그렇죠. 저는 막말이 막판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봅니다. 네. 오늘 우리가 다 이게 지금 뭐 이걸 달고 있지 않습니까? 네. 6주기입니다. 6주기. 예. 이 막말 같은 경우는 이제 차명진 의원의 막말이 문제가 됐는데 그건 뭐 국민 모두에게 분노를 일으킬 수 있고요. 특히 수도권 중심 그리고 네. 20대, 30대, 40대 이분들한테 엄청난 파장을 일으켜서 막판에 결국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즉 여당이 표를 많이 가져가고 야당이 표를 잃는데 이 세월호 막말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어쨌든 여당이 지금 압승을 거뒀습니다. 근데 예. 상황이 상황인지라 표정 관리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응이 그렇죠. 어떻습니까? 지금 현재는 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 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예. 그랬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이렇게 많이 표가 올 걸 물론 예상을 했을 수도 있지만 제가 네. 볼 때 예상을 많이 못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만큼 국민들이 이제는 여당에게 잘 하라고 하는 표시로 준 겁니다. 네. 이거는 절대로 교만하거나 자만하면 안 되고요. 네. 더 엄중하게 받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고요. 이낙연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역주의 벽이 아직도 남아있는 것이 가슴 아프다. 예. 사실은 이제 지금의 여당은 지속적으로 지역주의를 타파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는데 호남과 영남의 이 차이가 그대로 또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풀어야 될 숙제라고 얘기를 했고요. 나경원 의원을 꺾어서 파란을 일으켰던 네. 이수진 후보 같은 경우는 낡은 정치를 끝내고 정치 개혁에 앞장서겠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네, 반면에 지금 야당의 황교안 대표는 총선 패배에 책임을 지겠다면서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황교안 대표는 어제 밤에 저도 그걸 봤는데요. 네. 사퇴 의견을 발표했는데 아마 사퇴를 안 했다고 하면요. 오늘 아침부터 당장 사퇴에 대한 의견이 많이 나왔을 겁니다. 그렇겠죠. 왜냐하면 책임을 누군가 져야 돼요. 지금 이 결과는요. 네. 뭐 이런 표현을 제가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패라고밖에 볼 수 예. 없어요. 지금까지 선거 결과에서 이렇게 예. 그 보수 진영의 제1당이 이 정도의 성적표를 받아든 경우는 거의 없었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누군가 책임을 져야 되는데 황교안 대표가 여러 가지 몇 가지 좀 실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네. 뭐냐면 차명진 후보나 예를 들면 다른 후보들처럼 막말했을 때 바로 적극적으로 이 부분을 해결하지 못했던 점. 또 공천 과정에서 네. 마지막에 공천이 탈락된 사람을 다시 살려내서 친황 공천이 아닌가 하는 비판을 예. 받았었거든요. 네. 이런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기 때문에 본인의 책임감이 무거워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또 본인도 결국은 선거에서 낙선을 해서 책임을 지지 않으면 당내로부터 상당히 사퇴 압박이 커질 것을 예상해서 미리 사퇴를 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준연동형 비례대표 이제 처음 도입된 선거였습니다. 예, 그 그렇습니다. 비례대표 어떻게 될까요? 결과가? 비례대표 예.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까지 한 89% 정도 진행이 되고 있는 것 네. 같아요. 네. 예상된 의석수를 이건 확정된 건 아닙니다. 네네. 더불어민주당 같은 경우에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자매정당이라는 더불어시민당은 더불어시민당. 17석 정도 예. 가져갈 걸로 예상이 되고 예. 미래통합당의 자매정당 같은 경우 19석 거기가 네. 좀 더 많고요. 더 많네요. 네. 그리고 이제 정의당이 한 5석, 5석. 국민의당과 열린민주당 네. 여기서 한 각 3석씩 이 네. 정도 나갈 것 같아서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지역구와 비례를 합치면요. 더불어민주당이 예상되는 의석수는 더불어민주당과 시민당이 합쳐서 180석 정도 예. 그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고요. 통합당 같은 경우는 합쳐서 103석 정도 예상이 되고 있는 네, 상황입니다. 어쨌든 존재감 있는 3당이 지금 등장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예, 좀 맞습니다. 앞으로의 또 논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아, 정말 할 말이 많지만 예. 앞으로 이제 전국도 많이 달라지겠죠. 예, 지금 처리해야 될 게 굵직한 것들이 있어요. 2차 예. 추경, 3차 예, 추경, 그렇습니다. 그리고 예. 공수처 운명 예, 같은 부분을 그렇습니다. 어떻게 예상을 하시나요? 저는 이제 어쨌든 민주당이 압승을 해서 예. 공수처 같은 경우에는 탄력을 받아서 추진이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법은 이제 통과가 됐지만 실제로 공처를 어떻게 운영할지 그다음에 공수처장을 임명하는 과정 이 과정에 민주당이 어쨌든 뭐 80석이 만약에 된다고 하면 상당히 탄력을 받고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예. 추경도 별 무리 없이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이번 선거의 결과를 미래통합당도 엄중하게 받아들일 겁니다. 그래서 추경에 대해서 크게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보여지고요. 네. 민생 입법들 아직 많이 있습니다. 그 민생 입법들, 개혁 입법들이 검찰 개혁을 포함해서 이런 개혁 입법들이 아주 힘을 받아서 추진될 가능성이 있다고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